음, 자, 신산공원에서 또 이어서 책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활생균에 대해서 읽다가, 활생균은 몸을 지키는 영맹한 전사이다. 1993년에 햄버거를 먹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 일본은 사망했고, 그래서 햄버거 속의 대장균이 문제가 된 것 같다라는 건데, 비슷한 시기에 사과 가공식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시민들은 사과 젖을 저온 살균하라고 거세게 요구했다. 2006년에는 인분에 오염된 시금치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었다. 2008년에는 오염된 고추로 인해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불쾌한 미생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오염된 음식에 의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멀쩡할까? 미생물학자 보니 바슬러 박사는 미생물도 사회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생물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리를 짓고 함께 움직이며 심지어 다른 세균 집단에 대항할 전략도 세운다. 미생물의 세계는 마카로니 서구 영화 속의 결투만큼 치열한 사회다. 우리 몸과 관련해서 세균과 곰팡이를 단순히 구분하자면 딱 두 종류, 좋은 놈과 나쁜 놈이다. 전자를 우리는 활생균이라고 부르고, 음식을 보존하고 해독하고 영양가를 높이는 이로운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활생균은 우호적이고 매우 얌전하다. 따라서 우리 몸은 활생균을 먹여 살리고, 동시에 활생균은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활생균은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병원균이라는 나쁜 녀석들을 철저히 감시한다. 활생균은 인체의 면역 체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활생균은 몸을 지키는 든든한 수비대이다. 우리가 편하게 영화를 즐기는 동안에도 장내 미생물들은 병원균을 막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커다란 특징이 있다. 곡식은 한꺼번에 여물고, 물고기는 떼를 지어 헤엄치고, 수많은 동물은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 인간의 식량은 특정한 시기에 풍부해지는 경향이 있다.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다르기에 인간은 효율적인 식량 보존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호천사가 바로 미생물이다. 미생물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 또 저장 용기,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오래 보존하고 영양분을 간직하기 위해서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왔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냉장고, 통조림, 밀봉 기술의 발달로 음식 보존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전통적인 변화는 영양소를 지켜주고 풍부하게 해주지만은 현대식 식품 보존법은 영양소를 별로 지켜주지 못한다. 만능창고인 냉장고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만 영양소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C는 냉장 보관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소실된다. 냉장 보관되는 콩은 7일 만에 비타민C 함유량의 77%를 잃는다. 우리는 다시 발열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약간의 수고만 더하면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단연 최고로 할 수 있는 채소 절임을 만들 수 있다.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다. 일단 양배추를 만능 조리기구에 넣고 썰은다. 소금과 여러 양념을 버무리고 빛을 차단한 통에 담은 다음에 양배추가 위로 뜨지 않도록 물병 같은 무거운 물건을 올려둔다. 수건으로 덮어서 벌레의 접근을 막는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나면 된다. 반려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더 쉬운 방법도 있다. 재료를 자연 그대로 두는 발화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소금을 발화시키면 영양이 풍부해진다. 많은 환자가 밀가루 음식을 끊었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고 말한다. 요즘은 글루텐 불내증과 밀가루 제품에 대한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다.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지 1만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왜 이런 증상들이 출몰하는 것일까? 잠재적인 영리자들은 너무나 많다. 유전자 변형 작물, 농약, 곰팡이 독소, 알레르기 단백질 등 유기농법으로 재배했다 하더라도 생산업자들은 밀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시킨다. 바삭바삭한 시리얼 속에 채워넣기도 하고 밀 단백질을 알레르기 유발제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좋은 빵을 원하는가? 글루텐 불내증에 시달리고 있는가? 빵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발화곡물로 만든 빵을 선택하라. 그것이 최선이다. 밀의 씨앗을 밀알이라고 부른다. 모든 씨앗이 그렇듯이 밀알도 발화시킬 수 있다. 동양의 경우는 발화된 밀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인간은 지금까지 항상 발화 음식을 먹어왔다. 영국 가톨릭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동구콩은 발화 과정에서 비타민 C는 438배, 또 단백질은 9에서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백질의 소화율은 20%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곡물이 발화 과정에서 렉틴이 85% 감소하고 발화 과정에서 피틴산은 최대 81%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했다. 렉틴은 모든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식물이 동물, 곤충 같은 포식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독소다. 렉틴 함량이 높으면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해서 음식 과민증, 탐식증, 소화장애, 두통 등의 갖가지 증세를 나타낸다. 미국 워싱턴 의대에서 진행된 2005년 연구에 따르면 곡물의 발화 과정에서 생기는 양질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서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1475명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 연구에서는 발화콩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허리둘레 증가 위험이 23% 감소했으며 비만 위험이 2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씨앗을 발화시키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뭘까? 씨앗은 오랜 기간 씨앗 속의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에 크게 의존한다. 그래서 식물은 씨앗을 아주 단단하고 부수기 힘든 껍질로 둘러싸고 소화 효소가 해치할 수 없는 화학물질로 영양소를 근거에 가둬버린다. 그런데 씨앗에 며칠 동안 수분을 공급하면 식물 자체의 효소가 활성화된다. 씨앗을 부드럽게 하고 감금한 영양소를 서서히 풀어준다. 심지어 녹말과 지방을 단백질과 비타민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영양소를 창조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은 성경에 묘사된 빵과 전혀 다르다. 도미노 피자가 만드는 빵과 전세계 토착민들이 만드는 빵을 영양학적으로 비교하면 닭고기 맛 수프 또 야생 토종 닭과 같다. 현대식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반면에 고대 빵은 발화된 곡물 가루로 만들었다. 밀알은 강철로 만들어진 볼 베어링만큼 강도가 단단하다. 씨앗을 발화시켜서 부드럽게 하면 요리하기에 훨씬 쉬워진다. 직접 해봐서 너무나 잘 안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북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 갔다가 맷돌을 보고 왔다. 우리 둘은 하루 종일 원주민 흉내를 내보기로 했다. 원주민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장식하고 진짜 원주민식 빵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 집 뒤뜰로 갔다. 그때가 1973년이었다. 동부지역 주부들에게 히피 스타일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자연히 친구 집 주방에는 실험에 쓸 수 있는 미련이 넘쳐났다. 작은 갈색 미러들은 열정에 찬 어린 꼬마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오래지 않아 꼬마들은 맷돌로 미러를 받고 빵 반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맷돌을 집어던지고 다시 주방을 뒤졌다. 그때 친구 엄마가 물에 담가 놓은 렌틸 콩 한 병을 발견했다. 콩은 부드러웠지만 완전히 발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도 맷돌로 갈 수 있을 만큼 콩은 말랑말랑했다.
우리는 렌틸콩을 갈아서 반죽에 구워 먹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맷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고대인들은 씨앗을 바로 맷돌로 갈지 않았으며 씨앗 곡물을 부드럽게 만든 후에 맷돌에 갈았을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었다. 곡물을 발화시키는 방법은 단순하다. 곡물 씨앗을 병에 넣고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벌레 방지용 천을 덮은 후에 하루 또 나흘 정도 두면 씨앗이 발화를 시작한다. 단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아줘야 한다. 씨앗은 일단 싹이 트면은 작고 하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발화가 시작되는 단계다. 이때 씨앗 곡물은 비타민이 가장 풍부해진 상태이다. 발화 때가 가장 비타민이 풍부하구먼. 이러한 과정이 귀찮은가? 손쉬운 방법도 있다. 건강식품 매장에서 발화 곡물로 만든 빵을 사는 것이다. 냉동식품 판매들을 둘러보라. 발화 곡물 빵을 찾을 수 없으면 통밀빵도 괜찮다. 그러나 빵을 살 때는 열파간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갈색 빵에 흰 곡물 가루를 사용하고도 라벨에는 통밀 가루라고 적어놓은 경우가 있다. 갈색을 입히면 반죽이 어두워져 건강한 통밀빵을 샀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음식. 그래서 네 번째 기둥은 맛이 강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높다. 영양에 관해서 강의할 때면 누군가가 꼭 손을 들고 기적같은 항산화제 식품이 무엇인지 물어보곤 한다. 기적의 식품 후보군으로 보통 인삼, 구기자, 월귤나무, 로열체리 등이 거론된다. 형태는 농축액일 수도 있고 분말이나 정제일 수도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항산화제 보충제는 모두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 조직염증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한결같다. 진정한 항산화제를 얻고 싶다면 최신 영양제를 살 돈으로 신선한 음식을 구입해 드세요. 시중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항산화제가 얼마나 많이 판매되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월급을 몽땅 털어서라도 사고 싶겠지만 그것을 애써서 번 돈을 낭비하는 행동이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특별한 제품 속에 특별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건강기능식품 포장지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진정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물론 식품 제조업자들은 자신의 제품을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만든다고 말할 것이다. 영양보충제는 특정 화학물질을 농축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예측할 수가 없다. 신선한 자연음식은 대부분 균형 잡힌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항산화제를 활용하고 있다. 식물은 다양한 항산화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제의 목록은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항산화제는 단독으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하나의 팀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한다. 발코니에 신선한 허브를 기를 수 있다. 멋진 항산화제가 된다. 캡슐에 담긴 가루보다 훨씬 맛도 좋을 것이다. 항산화제는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럴까? 항산화제는 인체 조직이 산소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라는 위험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이타적인 영웅이다. 자신을 던진 항산화제는 시간이 갈수록 능력을 점점 잃어간다. 항산화제가 산화를 지연시키는 만큼 산소도 항산화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을 날 것으로 섭취했을 때 항산화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식품의 영양적인 힘은 맛으로도 느낄 수가 있다. 항산화제 명심해야 할 것은 조리하면 항산화제가 타버리고 많은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사실이다. 식물이 아삭한 식감을 내는 것은 섬유질 덕분이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섬유질의 세포벽 안에 갇힌 채 잡식 동물의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한다. 이때는 장내 미생물이 장시간 발효시켜야만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장내의 길이와 공간이 부족해서 장시간 발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컨대 생당근에 있는 레티노이드는 흡수되는 비율이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조리를 하면 흡수율이 30%로 증가한다.
절이나 발효를 거치지 않고도 소화 효소로 분해될 만큼 섬유질이 적은 채소는 거의 없다. 신선한 허브와 향신료, 견과류와 과일, 잎채소도 다르지 않다. 채소를 생으로 먹거나 조리해서 먹는다 해도 일단 재료가 신선해야 한다. 신선한 것으로 동물 음식도 신선도가 좋다면 생으로 섭취해도 좋다. 일본의 생선에 에스파냐 남아메리카의 세비체 해산물을 해 타르타르 스테 육회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것이고, 또 축산물 중에 또 우유다. 동네 좋은 신선한 것을 말하는 거네요. 신선한 거. 푸드마일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먹거리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푸드마일. 이렇게 해서 가까울수록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네요.